안녕하십니까, 책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원의 철학자입니다. 저자는 케이트 콜린스,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케이트 콜린스,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학교인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강의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생명과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이 있다. 그곳에는 언제나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 생명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 씨앗은 성장하고 번성할 기회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취미가 아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아주 작은 발코니든 이웃들과 함께 거니는 마을 속의 화단이든 포장된 길의 틈새이든 식물이 자랄 공간만 있다면 그곳에서 생명은 시작된다. 어디서든 자태를 드러내는 자연은 그 신비로움으로 인생의 단단한 의미를 전한다. 사람들은 흔히 정원사를 스토아 학파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변덕스러운 자연에 맞닥뜨려서도 스토아 학파처럼 묵묵히 참아낸다고 여기는 것 같다. 스토아 학파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쾌락에 대한 욕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원에서는 이 철학을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 정원에 나가서 단순한 일을 하면 마음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게 되고 균형 잡힌 관점과 행복을 얻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벌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던 태도도 정원사들의 이런 자세와 매우 흡사하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는 정원사뿐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햇빛과 비, 바람, 구름. 그날의 날씨가 좋은 날씨인지 나쁜 날씨인지는 지금 정원의 그 날씨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정원을 들여다보면 되게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진다. 날씨를 좋다 나쁘다라는 윤리적 기준으로 묘사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서술이다. 좋고 나쁨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날씨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황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만한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이다. 또 가을날에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마지막까지 수월하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좋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히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준다. 계절뿐 아니라 정원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 곰팡이, 진딧물, 민달팽이, 쥐, 오소리, 사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은가. 민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고목 옆에 서서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누가 그 곁을 지나쳤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 얼마나 많은 세대의 가족들과 문명들이 출현했다가 사라졌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자연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을 깨닫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다. 대자연 앞에서는 삶의 고민과 괴로움도 아주 작은 먼지가 되어 오히려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곤 한다. 17세기 합리주의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의 육신이 쉽게 변해도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정신이 있기 때문일까? 스피노자는 세상의 진리가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며 실은 곧 자연이라고 말했다. 보이는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의 이론 안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의 본질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 몸에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1%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를 겪지만 정신은 동일하게 지속된다. 이 덕분에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시간에는 사물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물질적인 변화와 함께 오래된 사물은 존재를 멈추고 거의 동일한 사물이 시시각각 끊임없이 재탄생하며 재생된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신이나 함께 맺은 관계, 기억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돈으로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짧은 시간을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5분만 더 쉬자라고 생각하다가 40분, 심지어 한두 시간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기억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생각했을 때 5분은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5분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준다.
5분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쌓인다면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5분만 더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이 쌓이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과 효능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앞서 설명한 논리적인 사고를 일부 활용해 말하자면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 스스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개인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작고 개별적인 행동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우리의 작은 정원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가 크진 않다고 느껴왔을 것이다. 창가에 화분을 모아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런 행동이 세상에 무슨 차이를 나는단 말인가? 그러나 무턱대고 비관하다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볼 수 없다. 창가의 식물과 땅에 심은 나무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고 곤충과 여러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전파되어 옆에 이웃들까지 덩달아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게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 하지만 씨앗 하나의 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 한 번에 씨앗 한 개를 옮겨 씨앗이 움직이는 흐름이 되고 그것이 모여 더미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낱낱이 존재하는 것들의 연속적인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고민해온 문제이다. 상호 보완적인, 서로 필요로 하는, 대립하는 한 쌍. 고대 중국 철학에서는 이를 음양이라고 설명했다. 음양은 산의 그늘진 부분과 볕이 드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늘과 볕은 완전히 다르지만 전체 산을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 볕이 든 부분, 즉 양이 너무 커지고 우세해지면 산은 균형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진딧물이 날아들어 식물을 공격해도 그 기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말이다. 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양은 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양의 정점에서 음의 지배가 시작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진딧물에 공격당하던 식물 근처에 곧이어 진딧물을 잡아먹는 곤충들이 대거 출현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무당벌레들과 포식자들도 진딧물을 먹어 치우기 위해 몰려든다. 그렇게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고 음의 기세가 우월해진다. 이때 많은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없애버려서 포식자들이 생존할 수 없을 때 음은 양이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양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에 따라 많은 무당벌레가 죽고 나면 나중에 혹은 다음 계절에 새로운 해충때가 출현하더라도 음양의 순환 주기가 빠르게 다시 시작되므로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조성된다. 우리는 해류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헤엄치거나 특정한 순간에 계속 머무르려 하기에 고통스럽다. 이것이 세상이 어떤 주기로 어떻게 변화하며 균형을 맞추는지에 관심이 많았던 동양의 철학과 종교의 사상의 근간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사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교의 핵심 이론도 순리로 요약할 수가 있다. 도교 신자들은 자연과 섬세한 조화를 이루며 도, 즉 길에 따라 산다.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그저 길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야 하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도는 우주의 흐름으로 본질상 역동적인 만물의 근원이자 끝이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궁극의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궁극의 본성 혹은 만물의 본질을 타타타라고 한다. 간소한 삶을 사는 게 자연에 더 가깝고 도에 더 걸맞는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패턴과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그에 어울리게 바꾸어 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도교 신자들은 심지어 도를 정의하는 일에도 매우 조심스럽다. 도가 말로 표현될 수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인식이란 매우 제한적이다. 인간은 경험한 현실을 추상하며 개념이나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적은 뒤에 타인이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해석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사라진다. 노자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핵심을 놓친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저 자연을 주시하고 관찰할 때 깨닫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원사들은 도교 사상에 무척 공감할 것이다.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흙의 향기를 맡고 생명을 가득 품은 씨앗을 정성껏 심고 흩날리는 줄기들을 힘있게 묶어주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 혹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조화를 말로 표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저 행하고 이해하는 게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경험론에 가까운 도가와 선불교에서는 직접 경험한 것 외에 어떤 것도 믿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그저 느끼고 이해하라고 가르친다. 인도 불교와 중국 유교 그리고 도교가 결합된 선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다스리고 궁극의 진리를 알기 위해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일상 속의 의식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정원에 완성된 모습이 없는 것처럼 궁극의 진리 또한 완결되는 일도 특정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일도 없으며 오직 끊임없는 변화만이 있다. 이 세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며 유지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과 또 내년 여름과 다를 것이다. 식물들의 생명 주기의 단계마다 날씨도, 문제도, 식물도 다를 것이다. 경험하는 여름마다 우리는 여름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된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완성된 정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변화한다. 우주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그 명백한 변화에 저항할 수는 없다. 그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아주 제한된 정보만 알 수가 있다. 인간인 우리는 지금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풍성한 정보들을 분명 놓치고 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과학자이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를 속이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데카르트가 말한 전지전능한 악마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을 상대로 거대한 속임수를 부린다.
기계에 점령당한 영화 속의 세상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는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 환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은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기계들이 인간의 뇌를 속여 음식을 먹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뿐이었다. 이렇듯 인간의 감각을 수용하는 뇌를 속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현실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이라 생각하는 이것이 전지전능한 악마가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극단까지 끌고 간 것이 통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이다. 만약 우리 존재가 뇌를 작동시키는 액체에 담긴 뇌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마음껏 뛰놀고 먹고 마시며 살아있음을 만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고 컴퓨터가 유발한 전기 자극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딘가에 담긴 뇌가 아니란 걸, 모든 경험이 환영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전지전능한 악마, 혹은 매트릭스를 조작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거짓된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감각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라 우리는 늘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액체에 담긴 뇌와 비슷하게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만이 유일하게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감각 정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합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선험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는 후험적인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이해란 머리 밖의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며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머릿속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감각은 신뢰할 수 없고 사물이 실제로 어쩐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 수 있다는 회의적인 생각은 종종 우리를 과도하게 무력한 상태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알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감각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보 수집 장치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자. 하지만 무언가에 혹은 모든 것에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가설을 검증할 때 이런 의심은 현대적인 과학적 방법의 뿌리이자 정원사, 철학자, 과학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가 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그대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다. 모든 의심과 회의를 거쳐 살아남은 이론은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원의 철학자입니다. 저자는 케이트 콜린스,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케이트 콜린스,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학교인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강의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생명과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이 있다. 그곳에는 언제나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 생명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 씨앗은 성장하고 번성할 기회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취미가 아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아주 작은 발코니든 이웃들과 함께 거니는 마을 속의 화단이든 포장된 길의 틈새이든 식물이 자랄 공간만 있다면 그곳에서 생명은 시작된다. 어디서든 자태를 드러내는 자연은 그 신비로움으로 인생의 단단한 의미를 전한다. 사람들은 흔히 정원사를 스토아 학파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변덕스러운 자연에 맞닥뜨려서도 스토아 학파처럼 묵묵히 참아낸다고 여기는 것 같다. 스토아 학파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쾌락에 대한 욕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원에서는 이 철학을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 정원에 나가서 단순한 일을 하면 마음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게 되고 균형 잡힌 관점과 행복을 얻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벌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던 태도도 정원사들의 이런 자세와 매우 흡사하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는 정원사뿐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햇빛과 비, 바람, 구름. 그날의 날씨가 좋은 날씨인지 나쁜 날씨인지는 지금 정원의 그 날씨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정원을 들여다보면 되게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진다. 날씨를 좋다 나쁘다라는 윤리적 기준으로 묘사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서술이다. 좋고 나쁨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날씨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황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만한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이다. 또 가을날에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마지막까지 수월하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좋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히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준다. 계절뿐 아니라 정원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 곰팡이, 진딧물,
민 달팽이, 쥐, 오소리, 사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 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 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 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은가. 민 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고목 옆에 서서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누가 그 곁을 지나쳤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 얼마나 많은 세대의 가족들과 문명들이 출현했다가 사라졌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자연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을 깨닫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다. 대자연 앞에서는 삶의 고민과 괴로움도 아주 작은 먼지가 되어 오히려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곤 한다. 17세기 합리주의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의 육신이 쉽게 변해도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정신이 있기 때문일까? 스피노자는 세상의 진리가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며 신은 곧 자연이라고 말했다. 보이는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의 이론 안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의 본질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 몸에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1%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를 겪지만 정신은 동일하게 지속된다. 이 덕분에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시간에는 사물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물질적인 변화와 함께 오래된 사물은 존재를 멈추고 거의 동일한 사물이 시시각각 끊임없이 재탄생하며 재생된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신이나 함께 맺은 관계, 기억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돈으로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짧은 시간을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5분만 더 쉬자라고 생각하다가 40분, 심지어 한두 시간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기억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생각했을 때 5분은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5분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준다. 5분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쌓인다면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5분만 더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이 쌓이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과 효능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앞서 설명한 논리적인 사고를 일부 활용해 말하자면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 스스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개인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작고 개별적인 행동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우리의 작은 정원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가 크진 않다고 느껴왔을 것이다. 창가에 화분을 모아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런 행동이 세상에 무슨 차이를 나는단 말인가? 그러나 무턱대고 비관하다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볼 수 없다. 창가의 식물과 땅에 심은 나무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고 곤충과 여러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전파되어 옆의 이웃들까지 덩달아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게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 하지만 씨앗 하나의 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 한 번에 씨앗 한 개를 옮겨 씨앗이 움직이는 흐름이 되고 그것이 모여 더미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낱낱이 존재하는 것들의 연속적인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고민해온 문제이다. 상호 보완적인, 서로 필요로 하는, 대립하는 한 쌍. 고대 중국 철학에서는 이를 음양이라고 설명했다. 음양은 산의 그늘진 부분과 볕이 드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늘과 볕은 완전히 다르지만 전체 산을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 볕이 든 부분, 즉 양이 너무 커지고 우세해지면 산은 균형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진딧물이 날아들어 식물을 공격해도 그 기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말이다. 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양은 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양의 정점에서 음의 지배가 시작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진딧물에 공격당하던 식물 근처에 곧이어 진딧물을 잡아먹는 곤충들이 대거 출현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무당벌레들과 포식자들도 진딧물을 먹어 치우기 위해 몰려든다. 그렇게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고 음의 기세가 우월해진다. 이때 많은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없애버려서 포식자들이 생존할 수 없을 때 음은 양이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양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에 따라 많은 무당벌레가 죽고 나면 나중에 혹은 다음 계절에 새로운 해충대가 출현하더라도 음양의 순환 주기가 빠르게 다시 시작되므로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조성된다. 우리는 해류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헤엄치거나 특정한 순간에 계속 머무르려 하기에 고통스럽다. 이것이 세상이 어떤 주기로 어떻게 변화하며 균형을 맞추는지에 관심이 많았던 동양의 철학과 종교의 사상의 근간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사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교의 핵심 이론도 순리로 요약할 수가 있다. 도교 신자들은 자연과 섬세한 조화를 이루며 도, 즉 길에 따라 산다.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그저 길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야 하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돈은 우주의 흐름으로 본질상 역동적인 만물의 근원이자 끝이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궁극의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궁극의 본성 혹은 만물의 본질을 타타타라고 한다. 간소한 삶을 사는 게 자연에 더 가깝고 도에 더 걸맞는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패턴과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그에 어울리게 바꾸어 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도교 신자들은 심지어 도를 정의하는 일에도 매우 조심스럽다. 도가 말로 표현될 수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인식이란 매우 제한적이다. 인간은 경험한 현실을 추상하며 개념이나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적은 뒤에 타인이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해석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사라진다. 노자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핵심을 놓친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저 자연을 주시하고 관찰할 때 깨닫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원사들은 도교 사상에 무척 공감할 것이다.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흙의 향기를 맡고, 생명을 가득 품은 씨앗을 정성껏 심고, 흩날리는 줄기들을 힘있게 묶어주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 혹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조화를 말로 표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저 행하고 이해하는 게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경험론에 가까운 도가와 선불교에서는 직접 경험한 것 외에 어떤 것도 믿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그저 느끼고 이해하라고 가르친다. 인도 불교와 중국 유교, 그리고 도교가 결합된 선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다스리고 궁극의 진리를 알기 위해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일상 속의 의식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정원의 완성된 모습이 없는 것처럼 궁극의 진리 또한 완결되는 일도 특정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일도 없으며 오직 끊임없는 변화만이 있다. 이 세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며 유지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과 또 내년 여름과 다를 것이다. 식물들의 생명 주기의 단계마다 날씨도, 문제도, 식물도 다를 것이다. 경험하는 여름마다 우리는 여름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된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완성된 정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변화한다. 우주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그 명백한 변화에 저항할 수는 없다. 그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아주 제한된 정보만 알 수가 있다. 인간인 우리는 지금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풍성한 정보들을 분명 놓치고 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과학자이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를 속이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데카르트가 말한 전지전능한 악마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을 상대로 거대한 속임수를 부린다. 기계에 점령당한 영화 속의 세상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는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 환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은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기계들이 인간의 뇌를 속여 음식을 먹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뿐이었다. 이렇듯 인간의 감각을 수용하는 뇌를 속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현실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이라 생각하는 이것이 전지전능한 악마가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극단까지 끌고 간 것이 통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이다. 만약 우리 존재가 뇌를 작동시키는 액체에 담긴 뇌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마음껏 뛰놀고 먹고 마시며 살아있음을 만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고 컴퓨터가 유발한 전기 자극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딘가에 담긴 뇌가 아니란 걸, 모든 경험이 환영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전지전능한 악마, 혹은 매트릭스를 조작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거짓된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감각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라 우리는 늘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액체에 담긴 뇌와 비슷하게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만이 유일하게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감각 정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합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선험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는 후험적인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이해란 머리 밖의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며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 머릿속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도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각각은 신뢰할 수 없고 사물이 실제로 어쩐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 수 있다는 회의적인 생각은 종종 우리를 과도하게 무력한 상태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알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감각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보 수집 장치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자. 하지만 무언가에 혹은 모든 것에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가설을 검증할 때 이런 의심은 현대적인 과학적 방법의 뿌리이자 정원사, 철학자, 과학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가 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그대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다. 모든 의심과 회의를 거쳐 살아남은 이론은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